자, 우리 오유 강의를 해보죠. 졸 시간이죠, 그죠? 교재 400페이지예요. 400페이지 보시면 3.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인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없느냐, 요거를 판단하는 부분이에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핵심 판례가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공소사실이 바뀜으로써 피고인에게 실질적을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면 이때는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 추상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두 번째 판례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판례 종합적인 내용은 뭐냐면 언제 공소장 변경을 할 필요가 있느냐,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그때는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박스 밑에 보시면 1번 필요성 판단 기준 해가지고 사실 기재설에서 1번 보시면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공소사실의 사실적 증명을 중시하는 입장으로서 법률적 구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도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면은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것도 뭐 추상적이니까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검토가 이제 봐야 되겠죠. 1번 구속 요건이 동일한 경우, 다시 말하면 원래 제기된 공소사실과 실제로 판단해야 될 공소사실에 대한 구속요건 사실이 동일한 경우에 넘겨보시면 1번 구속요건 사실은 동일한데 범죄의 일시나 장소가 바뀐 경우죠. 일단 일시 장소가 바뀐 경우라 하더라도 공소장 변경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일시 장소가 바뀜으로써 실질적인 피고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이때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해요. 얘가 나와 있는 것처럼 알리바이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고 시간이 예를 들어서 19일 날 오후 12시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19일 날 오전 12시라고 공소가 제기됐는데 나중에 이제 변경을 이게 잘못돼가지고 변경을 해보니까 18일 날 뭐 12시다, 하루 전이었다.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요 18일 날에 대한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가 없다면 요것이 변경됨으로써 뭐 할 위험이 있죠? 처벌받지 않으려다가 처벌받을 위험이 있는 거죠. 요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인 거죠. 박스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 다음 2번 범죄와 수단과 방법인데 이것도 결국은 수단과 방법이 바뀜으로써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공소장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A 보시면 살인죄에 있어서 독사를 사살로 인정한 경우처럼 살해 방법이 달라진 경우나 B번 강도죄에서 강취의 수단을 폭행해서 협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판례도 같은 취지죠. 그 다음에 3번 범죄 객체 피해자의 변경도 만약에 이것이 변경되더라도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면 물론 공소장 변경할 필요가 없겠지만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저히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고요. 우측에 나와 있는 판례도 같은 취지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예비 음모로 변경하는 경우 해가지고 핵심 판례 보시면 이런 얘기 있죠. 비지정 문화재 수출 미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비지정 문화재 수출을 예비 음모죄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은 예비 음모죄로 변경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기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까지 쭉 보시면 결국은 한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구속 요건이 동일한데 그 개별적 사실이 바뀌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다면 그때도 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공소장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뭐죠? 추격할 수가 있는 거죠. 넘겨보시면 이제 2번에서 구속 요건이 다른 경우에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원칙, 공소장 변경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속 요건이 동일한데 개별적인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지만 아예 구속 요건 자체가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핵심 판례도 같은 취지고 다만 예외가 있다. 그죠? 예외. A. 축소 사실을 인정할 때. 다시 말하면 범위를 더 좁힐 때는 공소장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핵심 판례 볼까요? 이렇게 나왔죠.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준 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준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가 있다. 준 강제추행죄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술 먹고 뻗어 있는 아가씨를 만짝거린 거.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술 먹고 의식이 없는 분하고 성행위라면 이게 뭐가 돼요? 강간죄가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술 먹고 의식이 없는 상태의 여성을 뭐죠? 이렇게 찝쩍거리고 만지고 했다는 사실은 뭐죠? 인정이 됐는데 뭐까지는 인정이 안 됐어요? 성행위를 했다는 것은 인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강간죄가 아니라 뭐로 처벌하려고 해요? 준 강제 추행죄로 뭐죠? 처벌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결국은 실제로 공소사실, 구속요건은 다른 범죄지만 행위 자체는 뭐죠? 동일한 거니까 굳이 공소장 변경 없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처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것을 좁혀서 축소사실이 인정하고 할 때는 예외적으로 공소장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비번해가지고 축소 사실에 대한 심판의 재량 여부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축소 사실에 대한 심판 재량 여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법원이 이러한 축소 사실에 대하여 반드시 유죄를 선고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원래의 공소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해가지고 종래 대법원은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지만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다만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기소 내용보다 가벼운 범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가에 관련하여 법원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우측 붙으면 공소장 변경이 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 사실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 절차에 의한 어쩌고 해가지고 직권으로 유죄 판결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무슨 말인가 쉽죠? 그죠? 위에 판례 아주 설명드릴게요. 그죠? 지금 강간치상죄로 기소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강간에 대해서는 혐의가 뭐죠? 인정되지 않았고요. 뭐는요? 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이 됐어요. 그죠? 위에 판례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판사가 봤을 때 요 강간치상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무죄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유죄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판사가 준 강제추행으로 유죄로 판결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놓고 무죄라고 판결할 것인지
재량적으로 법원이 선택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검사가 공소 제기를 강간치상으로 제기했잖아요. 그죠? 그 사실은 뭐예요? 무죄예요. 왜요? 성행위란 바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준강제추행으로서는 뭐예요? 유죄란 말이죠. 이랬을 때 법원이 위에 판례는 뭐예요? 유죄로 판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재량에 따라서 아예 뭐죠? 강간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판결해 줄 수 있는 재량이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결론은 무죄라고 판결하면 안 되고요. 준강제추행에 대해서 무엇으로 판단해 줘야 돼요? 유죄로 판단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그 사실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전체를 뭐로 판단해 줄 수는 없어요? 무죄로 판단해 줄 수는 없다는 의미니까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 핵심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법률적 구성만을 달리하는 경우 해가지고 A, 법적 평가의 변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가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공소장 변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만, 다시 말하면 법적 평가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뭐 할 필요는 없죠? 공소장 변경할 필요는 없다. 판례도 같은 취지고, 그 다음에 B번 재수에 대한 평가해가지고 재우 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공소장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죠? 자, 이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은 구성 요건이 뭐한 경우죠? 동일한 경우죠. 이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뭐가 필요한 거죠?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구성 요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죠. 다시 말하면 구성 요건이 다르다. 구성 요건이 별개의 범죄인 경우인데, 요때는 다른 경우죠. 요때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뭐가요?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범죄니까요. 그죠? 그렇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축소 사실을 인정을 할 때는, 그때는 공소장 변경이 어떻게 해요? 필요가 없다. 유의하실 것은 축소 사실을 인정할 때도 변경하지 않고 뭘 해줘야 돼요? 유죄 판결을 내려줘야 하고, 공소 사실에 대해서 뭐 해줄 수는 없어요? 무죄 판결해 줄 수는 없다까지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성 요건이 동일하면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장 변경을 하면 되고, 만약에 구성 요건이 다르다면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지만 축소 사실을 인정하고자 할 때는 변경할 필요가 없고, 주의하실 것은 축소 사실에 대해서 유죄 판결해 줘야지 법원이 무죄 판결할 수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40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4번 공소장 변경의 절차가 나오는데, 우측에 보시면 1번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한 공소장 변경에서 원칙적으로 1번 공소장 변경은 서면으로 검사가 신청하게 되고요. 2번 이러한 허가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서 그 사실을 고지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언제까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느냐? 구두변론 종결시까지, 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공소장 변경은 어차피 검사가 하는데 검사가 최소한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구두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핵심 판례는 뭐 예외적인 판례인데 한번 보시기 되게 바라고, 그 다음에 박스 밑에 4번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의무적이라는 얘기 있죠. 다시 말하면 검사가 요건을 갖추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면 법원은 허가하여야 하는 거죠. 허가 안 할 수는 없다. 의무적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다섯 번째 공소장 변경 후 허가의 취소와 상소 불허가 나와 있는데, 일단 결론은 뭐냐면 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위법해요. 잘못됐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고요. 조심할 것은 허가 결정은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취지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폭행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됐어요. 그러니까 폭행을 해가지고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가 됐는데, 지금 검사는 이게 무죄 판결 날 것 같으니까 폭행죄로 뭐 하려고 해요? 공소장 변경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뭐 하지 않았어요? 허가하지 않았어요. 이랬을 때 이 허가하지 않은 것 자체를 상소할 수 있느냐? 상소를 못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불허가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변경이 안 됐으니까 폭행치상에 대해서 무슨 판결을 받게 돼요? 무죄 판결을 받겠죠. 이건 심리를 안 하니까, 그죠?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상소하면 그만인 것이지, 공소장 변경이 불허가 처분됐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별도로 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상소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였죠. 판사가 심리하다 보니까 이거 냅뒀다가는 범죄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얘가 뭐 할 판이에요? 무죄 판결 받을 판 얘기죠. 그렇다면 검사한테, 뜰뜰한 검사한테 야 임마 빨리 공소장 변경해 라고 변경을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다는 의미고요. 의의 나와 있고 제도의 취지가 나와 있고 3번 요구의 시기와 방법이 나와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1회 공판 기일 전에는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재판을 해야 판사가 뭐 할 수 있어요? 심증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재판도 안 해보고 공소장 내용만 가지고 공소장 변경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한 번 재판해보고 아 검사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인정됐을 때 하게 되는 것이니까 1회 공판 기일 전에는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번 법적 성질에 대해서 이거는 명령이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소송 지위에 관한 결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큰 의미는 없고, 3번 공소장 변경 요구의 의무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판사가 공소장 변경해라 라고 변경 요구를 했는데 검사가 꼭 따라야 되느냐 문제인 거죠. 그죠? 만약에 검사가 꼭 따라야 된다 그럼 뭐예요? 기억 의무설이고, 검사 꼭 따를 필요는 없다 이게 뭐예요? 재량설인 거 있죠. 그 다음에 디귿번 예외적 의무설 학설이죠. 우리 판례는 뭐예요? 재량설입니다. 말하면 법원이 재판장이 권고하는 겁니다. 따라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니까 검사가 꼭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뭐 하는 거죠? 재량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단에 나와 있는 판례는 다시 한번 진짜 잘 말씀드릴게요. 진짜 엉뚱한 얘기 있네. 그죠? 자,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네. 그죠? 다시 말하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꼭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되느냐 요 의무에 대해서 의무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재량설은 어떻게 해요? 요구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데, 판례는 뭐죠?
재량서를 취합니다. 따라서 요구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요구하지 않고 무죄 판결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법하다는 것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의 효과입니다. 1번 공소사실에 대한 효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 2번 검사에 대한 효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는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따라서 검사는 요구가 있더라도 반드시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변경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이 내리는 것은 감수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서 공소장 변경 후의 절차 해가지고 1번 공판 절차가 정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소장 변경이 된다면 피고인이 방어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뭐 해야 되겠어요? 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 보시면 필요한 기간 공판 절차를 뭐 할 수 있죠? 정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핵심 판례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공소사실 일부 변경이 공판 절차 진행 사항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 그것이 위법한가? 이 문제란 말이죠. 자, 우리가 지금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이유는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공판 절차를 뭐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정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 정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속기간의 불산입,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 동안은 구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의 효과 1번 심판 대상이 뭐가 되죠? 변경이 된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공소제기의 무효 사유가 치유가 되고요. 3번 사건을 이송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소장 변경이 되는 바람에 더욱더 중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단독 판사의 관할이었는데 합의부 판사의 관할로 변경됐다면 1번 합의부 판사로 어떻게 해요? 이송을 해줘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2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판례인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번 공소시효에 관계해가지고 공소시효가 완성 여부는 원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죠. 지금 A라는 범죄로 공소가 제기가 됐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B라는 범죄로서 공소장이 뭐죠? 변경이 됐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요 시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뭐 하지 못해요? 처벌하지 못하는 거고요. 원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 있게 되겠죠. 뭘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변경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거니까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3절 해가지고 공판 준비 절차가 나옵니다. D랑 공판 기일 전의 절차예요. 다시 말하면 공판을 하기로 한 날 그 전에 하게 되는 절차를 말하는데 1번 공소장 부본을 송달해 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송달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보시면 지체 없이 송달합니다. 단
1회 공판 기일 전 며칠까지는요? 5일까지는 송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죠. 공소가 검사로부터 제기가 되면 그 공소장 부분, 복사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 뭐죠? 방어할 준비를 하잖아요. 어떻게 송달해 줘야 돼? 지체 없이. 근데 지체 없이란 말이 뭐죠? 대단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며칠 전까지는 해줘야 돼요. 5일 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의견서에 제출해가지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을 날로부터 며칠 이내요?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국선 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 해가지고 변호인이 없고 국선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뭐하게 돼요? 고지해 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통지하고 소환합니다. 양가를 1번 공판 기일을 정합니다. 누가 정하죠? 재판장이 정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를 2번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 등을 뭐하게 됩니까? 소환해야 하고요. 소환,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하면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공판기일의 출석은 뭐예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뭘 발부할 수 있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피고인에 소환해가지고 소환장을 발부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후 며칠 이상이요?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환장을 보낼 때 최소한 며칠 전까지는 보이라는 거죠? 5일 전까지인 거죠. 왜요? 이것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엇을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보자고요. 자, 정리할 거, 기억할 거. 첫째, 공소가 제기가 되면 공소장 4번, 9번을 피고인에게 뭘 해줘야 돼요? 송달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송달해 주는데 최소한 며칠 전까지는요? 5일 전까지는 그 부분을 뭘 해줘야 돼요? 송달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송단서를 받은 피고나 또는 변호인은 뭘 제출해줘야 돼요?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며칠 이내요? 7일 이내죠. 그죠? 다시 말하면 공소 제기 부분을 송달받을 날로부터 며칠 이내요?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뭘 해줘야 돼요? 제출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환장이죠. 소환장을 보내는 경우에 최소한 며칠 이내 전에는요? 5일 전까지는, 그죠? 다시 말하면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뭘 해줘야 돼요? 송달장을 뭘 해야 돼요? 송달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기억 안 해두시면 마구마구 뭐 할 수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죠? 공소 제기가 됐을 때 그 부본, 복사본을 며칠 전까지요? 5일 전까지. 지체 없이 하되 5일 전까지. 그 다음에 송달을 받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서를 며칠 이내요? 7일 이내에 보내고, 그 다음에 소환장을 송달할 때는 며칠 전까지요? 5일 전까지는 송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공판기일의 변경이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최소한 5일, 7일 해가지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을 뭐 하고 있는 거죠? 보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5일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죠. 그죠?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검사나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이것이 적법하다면 변경을 허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6번 해가지고 증거 개시 절차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공소장 부분이 송달됐어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 5일 전까지니까 일주일 후에 뭐 할 판이에요? 재판할 판인데, 지금 변호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자료가 없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증거 자료 등을 자기도 어떻게 해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 개시 절차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 양가리 2번 보시면 등사의 대상, 무엇을 열람할 수 있고 무엇을 복사할 수 있냐. 1. 피고인 측에서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등사가 나와 있는데, 1번 해가지고 동그랗게 1번 밑에 좀 붙여주시면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간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의 공판기일을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 그 다음에 3은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법률상, 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뭐 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다만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고, 등사나 서면의 경우는 변호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지금 원래는 그 복사를 피고인도 받을 수 있고 변호인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복사본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꼭 이중으로 누구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피고인까지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뭐만 할 수 있어요? 열람만 할 수 있고 복사 등은 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3번 열람, 등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서류뿐만 아니라 뭐 저장 장치, 뭐 디스켓 이런 것도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 해가지고 검사의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등사해가지고 1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세 번째 줄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게시할 의무를 진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검사가 이제 증거 자료를 소집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안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그거는 쏙 빼놓고 불리한 것만 복사하도록 허용한다면 방어권 보장이 뭐죠? 충실하지 않죠. 그래서 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뭘 해줘야 돼요? 게시해 줘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줄 우측에 보시면 이해 개정법 이렇게 나와있죠. 찾으셨죠?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 기일 또는 공판 준비 절차에서 현장 부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등 법률상 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해가지고 증거로 신청한 서류 등 해가지고 쪼쪼쪼 해가지고 다 읽어봐야 되겠네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1.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주권에 대한 기재한 서면 3에서 제1의 서류 또는 제2의 서면이 증명을 관련해서 4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 사실상 주행 관련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등사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다시 말하면 누가 오히려 요구하는 거죠? 검사 측에서 요구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원래는 지금 좌측에서 봤다시피 검사가 가지고 있는 서류나 증거 자료를 피고나 변호인이 열람하고 뭐죠? 등사를 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오히려 검사 측에서도 피고 측이 가지고 있는 서류나 증거 자료를 뭐 받을 수 있어요?
열람 및 등사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뭐하고 있는 거죠? 신설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동그란띠 2번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2번 보시면 검사가 이미 피고인 측의 열람 등사 등 신청을 거부한 경우는 피고인 측도 검사의 열람 등사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일단 기억하셔야죠. 그죠? 자, 무기는 평등해야 되겠죠? 검사한테 변호인 측이 신청했는데 검사는 뭐죠? 거부했어요. 그러면 피고는 또 그럼 못하냐?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는 의미에서 피고인 측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 거고요. 계속 보시면 법원이 피고인 측의 열람 등사 허용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고인 측에서 검사가 열람 등사를 거부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검사의 열람 등사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런 얘기죠. 지금 피고가 검사에게 네 서로 좀 열람하자 라고 뭘 했어요? 신청을 한 거죠. 근데 검사가 어떻게 해요? 싫다라고 뭘 했어요?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뻔뻔한 놈이 지도 또 어떻게 해요? 나도 좀 열람하자 라고 어떻게 해요? 지가 욕을 한다면 피고 측에서 어떻게 해요?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나 후반부에 나오는 건 뭐냐면 지금 요 거부했단 이유로 법원에다가 뭐죠? 피고 측에서 뭐죠? 이의를 제기한 거죠. 판사님, 검사 측에서 지금 이러한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있고 있습니다. 열람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청구가 있었는데 판사가 생각해 보니까 검사가 피고에게 열람 등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신청에 대해서 뭐 했어요?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 검사가 거부하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정당한 거죠. 따라서 이때 피고 측에서는 검사의 요구를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왜요? 법원이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는 말은 검사의 거부가 뭐 하다는 얘기예요? 정당하기 때문에 얘기죠. 그죠? 그럼 정리해보면 검사가 거부하면 피고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데 검사의 거부에 대해서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했다면 그때는 피고 측에서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에 3 해가지고 열람 등사권의 제한이에요. 1이죠. 자, 지금 제가 방금 요 거부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정당할 수 있다 그랬지, 그죠? 그 말은 뭐냐면 검사가 예외적으로 열람 등사를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뭐죠? 1번이죠. 내용은 뭐 당연한 겁니다. 읽어볼까요? 국가 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에 예상되는 등 열람 등사 등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 때는 열람 등사 등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거부가 적정한지 아닌지는 법원이 뭐 하게 되는 거죠? 심리하게 되는 거죠. 하단에 절차인데 서면으로 거부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도 계속 보시면 검사가 48시간 이내 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거부한 것이 아니라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신청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법원의 열람 등사에 대한 결정해가지고 검사가 거부했을 때 그 열람 등사에 대한 거부가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2번 해가지고 일반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고 있고요. 3번 해가지고 검사에게 열람 등사 등을 허용할 것을 명할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 방법을 지정하거나 피고인 측에 일정한 조건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가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거부했어요. 거부해서 법원이 뭐죠? 심리해 보니까
검사가 뭐라냐면 요게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외부로 그 사실이 알려진다면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험합니다 라고 검사가 뭐죠? 주장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판사가 보니까 검사의 주장이 맞아요. 그러면 뭐 좋다, 거부에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요거를 어떻게 해요? 이유로 해서 절대로 발설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강공소에 가서 변호인이 어떻게 해요? 열람하고 그 내용을 절대로 외부에 뭐죠? 발설하지 말라는 조건 등을 걸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4번 나와 있고 5번 보시면 법원에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항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해가지고 열람 및 등사된 서류 등의 남용 방지해가지고 1번 해가지고 다른 목적으로는 뭐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람하거나 등사된 서류는 소송 준비에 사용할 목적으로만 써야 되고요. 다른 목적으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쓸 수가 없고 만약에 쓰다가 걸리면 맨 밑에 형벌이 부과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2항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공판 준비 절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설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2번 공판 준비를 위한 서면에 제출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공판 준비 기일이란 말이 나옵니다. 1번 공판 준비 기일의 지정 및 신청해가지고 1. 공판 준비 기일은 재판부가 지정하게 되는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해가지고 이러한 준비 기일의 절차는 만약에 합의부라면 합의부원이 진행할 수 있고 이런 법관을 우리가 수명법관이라고 하고요. 3번 공판 준비 기일도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판 절차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판 준비 기일도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하단에 2에서 공판 준비 기일도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해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게 있어요. 맨 밑에 우측에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죠? 꼭 기억해 주시죠. 다시 말하면 공판 기일입니다. 공판 기일은 반드시 피고가 뭐죠? 출석해야 돼요. 그렇지만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가 뭐 할 필요 없어요? 출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정식 재판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절차예요? 정식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가 출석 의무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물론 스스로 원해서 참석하고 싶다면 막을 이유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지고 변호인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출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는 출석할 의무가 없고 변호인은 출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색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 뭐 하느냐? 법원에 공판 준비에 관한 사항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 쭉 보시면 이런 거 하나보다 정도로 감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공판 준비 절차의 종결 사유해가지고 쟁점이나 증거가 정리가 완료가 되면 원칙적으로 공판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그 절차를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판 준비 절차에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동안 검사, 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공판 준비 절차를 뭐 해야 돼요? 종결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판 준비를 왜 하는 거냐면
재판의 신속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쟁점도 다 정리하고 증거도 정리하고 준비를 마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끝내야 되는데 안 모여요. 그죠? 변호인도 안 나오고 검사도 안 모이고 안 모여. 그럼 안 모인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식 재판을 뭐 할 수 없어요? 지연시킬 수는 없으니까 몇 개월 동안은 기다려줘요? 3개월 동안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냥 절차를 뭐 하게 돼요? 종료하게 되고 정식 재판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5번 공판 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해가지고 1번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2번 보시면 중요한 게 나오는데 따라서 공판 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본 소송에서 제시할 수가 없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소명된 때에만은 증거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 공판 준비 기일에서 신청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 당연히 뭐죠? 본 재판에서 심리를 해야 되고요. 그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죠? 들리시죠? 그죠? 정리해 볼까요? 다시 한번. 자, 공판 준비 기일에 가장 주된 거 뭐냐면 증거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판 준비 기일에서 증거가 제시되질 않았어요. 그러면 본 재판에서 그것을 증거로서 뭐 할 수 없어요? 심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거죠. 다만 공판 준비 기일에 제출되지 않았을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소명됐다면 예외적으로 본 재판에서 증거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공판 준비 기일에는 없었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 그때는 직권으로도 본안 재판에서 판단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번 공판 기일 전의 증거 조사입니다. 1번 당사자 신청에 의한 증거 조사가 가능합니다. 이건 가능하다 정도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는 증거 조사는 공판 과정에서 하는 것이 뭐죠? 원칙이죠.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다면 공판 기일 전에도 증거 조사가 어떻게 해요? 가능하고요. 또 2번 공판 기일 전에도 필요하다면 물건 등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이 뭐죠? 3번이에요. 공소장 1번주의 관계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소장 1번주는 뭐였죠? 공소장은 한 장으로 만들라는 얘기죠. 왜요? 판사의 예단을, 그죠? 판사의 예단을 회피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공소장은 한 장으로 만들었는데 공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 다 하잖아요. 그죠? 다 하면 실질적으로 예단을 주는 거 아니냐. 공소장 1번주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결론 부분 보시면 따라서 공판기일 전에 증거조사 가능한 공판기일이란 언제 것이냐. 제1의 공판기일 이후에 공판기일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1의 공판기일 전에는 증거조사 및 증거 제출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공판기일 전에 증거조사를 하긴 하더라도 언제 전에는 할 수 없는 거죠? 제1의 공판기일 전에는 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제한을 가하는 이유가 뭐죠? 공소장 1번주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5번 공모서 등의 초회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6번 변론에 제기해가지고 변론을 다시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요 4절에서 공판정의 심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